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총리직을 맡은 직후 경제 위기에 빠진 일본을 구해내기 위해 15조 원의 국고를 오로지 반도체 투자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내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4개 기둥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경제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첨단 기술인 반도체 개발, 특히 일본 내에서의 제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며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까지 일본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법안을 개정하고 경제 지원책을 밝히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자국 기업을 해외에서 본토로 불러오는 리쇼어링, 특히 21세기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도 따라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기시다의 작심 발언이 있은 지 겨우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인들은 일본의 정책이 벌써부터 참패했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는 1988년 세계 시장의 50.3%를 차지했던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2019년 10%까지 주저앉아 지금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 기세라면 10년 후 제로라는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반도체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논문 경쟁력에서 일본은 경쟁국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문무과학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에서 1999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논문 대국이었지만 2019년에는 세계 9위까지 밀려나 버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로 예로부터 초격차 전략을 통해 어느 기업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차세대 안보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밀고 당기며 앞서고 팹리스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에 기술력 없는 일본은 쫓아올 틈새가 없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런 자국의 현실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죠. 빛바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때려봤으나 그것은 보기 좋게 실패했고 리쇼어링이 힘쓰는 미국에게 보란듯이 미국의 경제 공동체 일본도 같은 배를 타겠다.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에 가기는 버거울 테니 미국이 나서서 일본의 공장을 유치하라 권고하면 어떻겠느냐 넌지시 제안해봤으나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메시지를 쌩까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육성에만 열심입니다. 일본의 계획으로는 미국과 협력하여 반도체 팹리스라도 부흥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의 기업 중 일본에 가기로 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고 그나마 일본이 유치에 성공해낸 대만 TSMC 공장은 알고 보니 100% TSMC의 자율의지대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허울뿐인 정책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일본 네티즌들은 15조 원의 세금을 그대로 외국 기업에 갖다 바치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죠. 일본에 오기를 꺼려하는 기업은 비단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개시된 일본의 외국인 배척 정책이 어느새 2년 넘게 유지되자 세계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본은 일단 제외하고 시작하는 재팬 패싱이 성행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언론과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레이와 쇠고기라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오랜 기간 협업하며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일본의 IT, 반도체 기업 후지츠를 세웠던 독일의 지멘스는 일본의 여러 기업과 진행해오던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 선언했습니다. 하염없이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일본 시장의 성장 전망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넘게 외국 국적 사원의 일본 입국이 통과되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한 결과였죠. 자동차 부품, 전동 공구로 유명한 보쉬도 외국 국적 직원이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여 사이타마현 공장의 차 부품 신제품 생산 라인 구축을 무기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IT 인력을 일본 기업에 파견하는 인력회사는 인도 등에서 일본으로 입국 대기 중이던 250명 중 상당수가 일본 입국 자체를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일본의 사회 전반에서 3D 업종에 임하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출신의 기능 실습생도 입국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때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본의 쇄국 정책에 수년간의 커리어의 구멍이 난 이들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일본 총영사관 앞에 모여 플래카드 시위를 벌입니다. 이쯤 되면 대체 일본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토록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펼치며 자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인데요. 일본의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일본의 대순자산이 세계 1위이고 일본의 엔화는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저 정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올 들어 발표되는 여러 지표를 보면 이것마저 다 옛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9년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되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추구했던 것은 엔저 효과로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이득을 본다는 원리였는데요. 황당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이토록 많은 돈을 찍어낸 것에 비하면 엔화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를 시작한 2000년도에 1달러당 120엔 정도 하던 것이 2011년에는 1달러당 70엔대로 오히려 엔화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 2022년 현재는 128엔으로 이제 겨우 2000년의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이죠.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이 2000년에는 150%를 밑돌던 것이 이제는 250%를 넘어서 거의 국가 전체 GDP에 맞먹는 수준의 빚을 진 것에 비해 겨우 8엔의 엔저 효과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GDP만큼의 빚을 만들어냈음에도 일본의 수출기업이 본 혜택은 전무에 모조리 몰살돼버렸죠. 무제한 양적 완화에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가진 막대한 대외 순자산으로 인해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자 미국의 양적 완화로 겁먹은 세계의 자산가들이 일본의 엔화를 사들이며 가격 방어를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 보장 수단 없이 막 찍어내는 미국 달러와 달리 일본 엔화는 일본이 가진 대외 순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수히 많이 찍어낸 달러가 사실은 엔화를 담보로 일본이 가진 대외 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이나 다름없죠. 즉, 일본이 20년간 펼쳐온 무제한 양적 완화는 자국을 살리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이긴커녕 국민의 빚을 담보로 해외 자산가들에게 자산 입증을 해주고 미국 경제만 살리는 효과만 창출해낸 셈입니다. 만약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터진다면 해외 자산가들은 안전하게 탈출하면 그만이지만 모든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사상 누각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2022년부터 이것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토록 원했던 엔저인이 일본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나쁜 엔저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식하게 해왔던 양적 완화의 부작용,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결과인데 20년의 세월 동안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져 사실상 줄도산했기에 수출량은 바닥을 기는 반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물가는 급격히 치솟아 일본은 지난 1년 52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무역 적자이죠. 물론 일본은 대외 순자산으로부터 오는 1차 소득 수지로 인해 전체적인 경상 수지는 그동안 흑자를 내왔지만 매년 20조엔 이상을 벌어들이던 1차 소득 수지에 비해서 무역 적자의 폭은 더 커져 이제 경상 수지조차 적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일본의 경상 수지는 연달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난 1월의 경상 적자는 1조 1887억엔, 한화로 약 12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일본은 1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이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되었지만 경쟁력 있는 자국 기업이 다 죽고 웬만한 건 서양으로부터 다 사들이는 지금의 일본에게 있어 그 거대한 내수시장은 곧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적자가 지속되다 보면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외 순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는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대외 순자산 1위 국가 자리를 31년 만에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대외 순자산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해외 자산가들은 안 그래도 폭락하는 일본의 엔화를 믿지 못하고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 엔화를 던지게 될 텐데 이는 일본 경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일본 정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소개되었던 250%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 정부를 디폴트에 빠뜨릴 것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국민이니 과거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힘을 모아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일본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 빚을 갚으면 되지 않냐는 희망찬 발언도 나오곤 하지만 현실은 한때 최상위권이었던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이제 선진국이라 평가하기도 어려울 수준이 됐다는 것이죠. 2000년대 세계 1위였던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 OECD 38개국 가운데 28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30년 동안 겨우 4%밖에 안 오를 정도로 노동임금이 제자리 걸음이니 생산성이 오를 리가 없는 것인데요. 동기간 미국이 2.6배 상승, 독일과 프랑스가 2배가량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성장 정체는 끔찍한 수준입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 계상하여 자국의 GDP를 뻥튀기 할 발표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일본의 경제는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아직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한 개발도상국,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며 경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한때 세계 최고 경제대국 중 하나였던 선진국 일본이 가장 먼저 무너질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